지금 우리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그러면 몇 가지가 있어요? 시험 볼 때 보고 다 잊어버렸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 1호가 부동산이잖아요. 2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3호가 주식. 4호가 기타 자산. 그쵸? 5호는 여러분이 몰라도 돼요. 이거는 파생상품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자산이 부동산으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요것만 해줘요. 요것만. 권리, 주식, 기타 자산 요거는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부동산만 해준다는 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어디서 야기가 되냐면 자 보세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요게 아파트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건 권리기간이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것은 이해가 돼. 그렇죠? 권리니까. 그러니까 부동산부터 보유기간에 따른 장특공제 이 차익에 대해서만 해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부동산으로 갔다가 권리로 갔다가 다시 부동산으로 간단 말이죠. 요게 부동산이고 요거는 권리로 보고 요거는 또 부동산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가 함정이에요. 여기가 함정. 권리 때 팔아버리면 뭐라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부동산이라서.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팔았어요. 자 여기서 부동산에서 여기까지 팔았더니 권리가 돼가지고 원래는 요거 하나도 안 해준 거예요. 하나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하나도 안 해주는데 누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디어를 냈어. 이상하네? 내가 분명히 부동산을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권리로 바뀌었으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부동산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양도 차익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부동산이고 요놈만 권리에서 발생한 거니까 최소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건 해줘야 될 게 않겠냐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럼 맞잖아요, 이 말이. 그래서 지금 법이 바뀌어 있어요. 뭐라고요? 종전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과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을 나누어 입주권을 팔면은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양도 차익은 해주고 여기서 발생한 양도 차익은 안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개포동에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개포 1단지가 작년 11월 30일에 입주를 했는데 9월 10월에 판매하신 분들이 있어요. 팔아버리신 분들이 있어. 그때 팔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장특공제를 여기서 입주권에서 발생한 장특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많아. 왜? 여기 취득가액에서 여기까지의 종전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까지 차익은 여기 가격을 뭘 기준으로 하냐면 권리가를 해요. 권리가. 권리가는 시가보다 낮죠? 완전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익이 적은 거예요. 부동산에서. 부동산에 발생한 양도차익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입주권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커버린다니까. 그래서 개포 1단지 같은 경우에 10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은 10년 이상 거주해서 입주 후 팔았더니 34억짜리가 세금 1억밖에 안 나와. 근데 입주를 안 했더니 세금 5억 나와. 어디서 차이가 나? 장특공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중간에 여기서 사는 사람들. 입주권 상태에서 사버리면 어떻게 돼? 입주권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하나도 안 되고 중공일부터 이제 해준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입주권 상태에서 사신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그래서 관처일 전에 사야 되고, 팔 때는 관처일 전에 팔으라는 것이 장특공제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석하는 국세청 해석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나중에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다솔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모든 사례를 모아가지고 이거는 위헌 소송을 내야 되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이라는 걸 이렇게 가버리니까 퐁당퐁당이잖아요. 퐁당퐁당. 여기서 팔면은 세금이 예를 들어서 2억. 여기서 팔면 세금이 8억. 근데 여기서 다시 팔면 세금은 3억. 여기에 있는 사람만 투기꾼이에요. 여기에 관처일부터 중공일 사이에 있는 사람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투기꾼이냐고요. 왜 안 해줬어요? 왜 안 해줬냐고. 안 해준 것이 뭐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입주권이라는 용어를 누가 썼냐고요. 자기들 썼잖아요. 여기 입주권이 권리일까요, 이게? 우리가 한번 냉정히 생각해보자고. 이거는 환지로 봤기 때문에 여전히 부동산으로 봐야 맞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럼 다 문제는 해결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갖고 있는 종전부동산 소유자가 관처가 나면 나는 부동산을 안 갖고 있나요?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어요? 토지를 갖고 있어요. 토지를 갖고 있고 내 부동산의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고요. 근데 왜 이게 권리냐고. 권리로 전환시킨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퐁당퐁당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여기서 파는 사람과 여기서 파는 사람의 세금 차이가 5배 차이가 나냐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이거는 강의를 하고 전국적으로 다 모아서 집단소송을 또 해볼 일이에요. 국세청은 저를 또 미워야 되겠지만 저는 국민을 위해서 싸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논리가 제가 안 맞아요. 안 맞고 저는 늘 얘기했잖아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거주주택 갖고 있는데 거주주택이 관처가 나기 전에 여기서 팔면은 이 장기 임대주택이 주택수에서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과세가 되는데 관처가 난 다음에 팔면은 비과세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입주권이 권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잖아요.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적용해 주는데 관처 나는 것과 관처가 나기 전과 관처가 나는 이유가 왜 차별을 둬야 되냐고. 왜? 이유가 없잖아요. 차별을 둘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장기 임대는 임대 사업을 통해서 세입자들을 주거 환경을 안정화시켜 주려고 행위를 한 거고, 주택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은 세입자 안정화 정책이고, 입주권을 가진 사람이 파는 거는 안정화가 안 돼요. 무슨 논리냐고. 무슨 논리야. 논리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요게 다 지금 결합돼서 여기서 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요 분들은 지금 뭐 제가 여기만 오면 막 저도 모르게 흥분돼. 왜 논리 안 맞는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니까 설득력이 없잖아요. 제가 설득력이 없어.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만 해주는 이거는 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 제일 중요한 거는 자산별로 이렇게 달리 보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라는 거야. 첫 번째 문제라는 거. 그래서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대체취득 비과세 규정에 가서 보면은 대체취득 비과세 규정 아시죠?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가 내가 지금 공사 중이니까 집을 따로 살았단 말이에요. 샀다고. 살 때는 전세를 살든 분양권을 살든 입주권을 살든 상관이 없어. 이게 주택으로 변하고 내가 여기서 1년 이상 살고 그리고 나서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3년 안에 이사 가서 1년 이상만 살면 내가 대체취득한 집은 비과세가 되죠. 여기까지 되잖아요. 자, 문제는 내가 산 집이 대체취득에서 살았는데 여기 공사가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지연되는데 내가 갖고 있던 이 집이 재개발되는 거야. 또 살던 집이 재개발돼 갖고는 이게 집 관처가 나버렸네. 그래서 내가 팔았더니 주택이 아니니까 안 해준다는 거예요. 또 아니 세상에, 그럼 관처 나기 전에 판 사람은 대체취득 실소유자고 관처가 나버리면은 안 된다는 논리가 어디서 나오냐니까.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이게 지금 이걸 환자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물리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대체취득 주택은 뭐예요?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라는 거죠. 주택을 샀는데 지가 권리로 변한 거를 내가 바꾸고 싶어서 바꿨어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이 조금 지연돼가지고 지연되는 사람은 주택으로 파니까 비과세가 되는데 빨리 땡겨져본 사람은 관처가 나가지고 빨리 땡겨져 버리면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좀 연구하신 분들, 좀 법을 입법하고 연구하신 분들은 이런 좀 실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살펴봐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 중에서 정말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래하실 때 재개발 재건축 쪽에 계신 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파는 거는 관처일 전에 팔아라. 특히 비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것도 관처 전에 사라. 그래야 내 보유 및 거주 기간이 종전주택, 공사기간, 신축주택에 다 통산이 되죠. 관처가 난 다음에 사버리면 주택이 존재하더라도 그거는 입주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준공일로 가버린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주택자가 내가 1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을 만들 때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살 때 주택을 취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반대로. 왜 그래요? 입주권을 취득하면 3년 안에 팔면은 비과세. 3년이 넘어가면 실소유자로 바뀌죠. 무슨 뜻이에요? 준공 떨어지고 준공일로부터 3년 안에만 팔면 되잖아요. 자, 통상 관처 나고 2주 나오고 공사하고 입주하는 데까지 거의 5, 6년 걸리죠. 그 다음에 준공 떨어지고 3년 하면 8, 9년 내까지 여유가 생기는데 주택을 취득하면 3년 안에 무조건 팔아야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할 때는 지금 주택하고 관처가 곧 날 것 같아. 그럼 주택으로 취득하지 말라고 그러고 잔금을 미루시라고. 문제는 파시는 분이 문제예요. 또 잔금을 뒤로 치러버리면 파시는 분은 세금이 더 나와본다고. 요걸 조율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매도자주의다 그러면 나는 매도자를 할 수밖에 없고, 매수자주의다 하면 매수자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거를 잘 조율해서 판단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중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1주택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처음에는 보유기간에 따라서만 해줬어요. 보유기간에 따라서 8%씩 해서 요걸 곱하기 10년 하면은 80%까지 해줬어. 그러다가 2년 거주해야지 80%를 해주다가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2년 거주하고 엔드예요. 엔드하고 그 다음에 거주 4%, 보유 4% 이렇게 해주고 있죠. 이렇게 사용해 준단 말이에요. 2년을 원래 충족을 해야 보유는 4%짜리 가는 거예요. 2년 요건을 충족해야. 그 다음에 3년 되면 4% 적용하니까 12% 이렇게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2년 거주에 10년 보유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40% 플러스 8% 해서 48%가 되는 거죠. 이건 이해되셨죠? 자, 상생임대주택으로 가면 여기에 2년 거주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년 거주를 안 해도 된다는 의미는 2년 거주를 했다는 뜻이 아니죠.
2년 거주를 안 해도 거주 4%짜리 요 4%짜리 해준다는 거죠. 보유 4%. 근데 거주를 안 했는데 2년 거주한 걸로 해줘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2년을 거주한 걸로 봐주는 것이라고 2년을 거주했다고 해서 이걸 4%짜리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보유 4%짜리면 적용해서 10년 했으면 40%만 적용을 하면 된다. 또 한 가지 어려운 개념이 있어요.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 세대원 간에는 보유 및 거주 기간을 통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요. 상속받았어. 아버지한테 아들이 상속받았는데 아버지 집하고 내가 아들이 상속받으면서 한 집에 살았어. 그러면 내가 거기서 10년을 살았으면 나도 10년 산 걸로 봐준다 이 뜻이에요. 보유 및 거주 기간을 통산해줘. 참 어려워요. 보유 및 거주 기간을 통산해줘. 비과세를 적용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두 가지를 통산해준대. 두 번째는 자 중요한 거는 상속받은 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상속 개시일부터 기산해요. 대전제가 상속받은 주택은 언제부터 기산돼? 상속 개시일부터 기산된다. 상속 개시일부터. 자 그러면 아버지가 10년 살았어. 그리고 내가 1년 살았어. 그리고 내가 보유한 것이 8년이에요. 8년. 총 요놈까지 따지니까 9년이겠죠. 9년 보유. 요랬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어떻게 한단 말이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한단 말이오? 2년 보유기간, 2년 거주기간 따질 때 뭐라고 그랬어? 보유 및 거주기간은 통산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보유는 의미가 없고 거주기간을 여기서 10년과 1년을 플러스하니까 몇 년 됐어? 11년. 그러면 뭐라고? 2년을 거주한 기간이 요건이 됐죠. 2년 요건을 따질 때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갖고 왔다가 써먹을 수 있어. 그래서 나는 1년밖에 안 살았는데 여기서 아버지가 10년 살아서 11년을 거주한 걸로 되니까 2년을 거주한 걸로 인정은 되되 제전제가 뭐라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세율은 상속 개시일부터 기산을 해. 어디서부터 기산을 한다고? 여기서부터 기산을 한다고. 여기서부터 기산하니까 11년이라 하더라도 실제 나는 적용할 때는 몇 년만 적용해야 돼? 거주기간은 1년만 적용해야 돼. 1년만. 보유기간은 몇 년 적용해야 돼? 대전제가 상속 개시일부터 해야 된다니까. 말이 참 어렵죠. 이 대전제는 여기서부터 한다니까. 여기서부터 했는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고 했어. 이게 2년 이상 살았냐 안 살았냐를 따질 때는 요놈 갖다 써먹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2년 이상 살았죠.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고? 보유 4%짜리로 간다는 거죠. 그거는. 근데 거주는 어쩌래? 거주는 실제 거주한 기간만 갖다 써야 된다니까. 그럼 거주기간은 몇 년이에요? 1년이잖아. 왜 9년을 갔어? 자꾸. 아까 이거는 보유기간이라고 그랬어. 거주 1년에 이제 헷갈리겠네. 여기 보유는 8년이고 9년이고 거주는 그 중에 1년만 거주를 했다고. 그렇게 맞네. 2년 요건을 따지는 것은 피상속인의 거주기간도 갖다 쓸 수가 있는데 실제 내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때는 상속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예? 이해 되셨죠? 요것만 어려워. 요것만. 다른 거는 어려운 건 없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했어요. 그대로 준용했다는 뭐냐면은 종전주택하고 그다음에 멸실하고 신축을 했으면 어쩐다? 신축주택 이렇게 멸실을 했으면 요거는 통산해줘요. 통산. 건물 보유기간을 통산해주는 게 아니고 토지의 보유기간을 통산해주는 거예요. 토지. 건물은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 신축되는 그날부터 기산이 되는 거죠. 건물은. 부수 토지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해준다. 겸용주택 같은 경우에 겸용주택은 지금은 두 가지죠. 주택이 기타 건물보다 크면, 주택이 기타 건물보다 작거나 같으면 12억 미만 이하. 그 다음에 고가주택. 어떻게 되죠? 여기는 전체가 되고 여기는 주택만 주택이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주택만 주택이고 여기도 주택만 주택이죠. 지금은 12억 초과 주택은 이것도 똑같아요. 12억 이하의 경우에 주택이 더 커서 전체가 비과세가 되면 그 고가주택에 대한 부분도 그 겸용주택은 전체가 특례로 가요. 표 2로 가. 표 2. 8%짜리로 갈 수 있고 여기에 12억을 초과해버리면 고가주택은 어떻게 돼요? 주택만 비과세, 상가는 과세죠. 지금은. 그러니까 비과세되는 주택만 특례 2로 가고 그냥 상가는 표 1로 가. 2%짜리밖에 못 가는 거예요. 2%. 여기만 주의하시면 돼요. 겸용주택이 조금 이렇게 조금 어렵게 돼 있어요. 2021년 10월 말까지는 전체가 주택이 더 크면 전체를 다 비과세를 해줬는데 지금은 12억이 넘어가면 주택만 비과세, 상가는 비과세가 안 되는 거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크게 어려운 것들이 없으니까 요런 거 있어요.
다주택자인데 다주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다주택자가 주택을 갖고 있다가 여기서 다주택자는 계속 주택을 갖고 있었겠죠. 여기서 상가를 바꿨어. 주택인데 여기서 상가를 바꿨어. 현행 국세청 유권 해석에 의하면 이 주택으로 갖고 있는 기간은 장특공제를 안 해주고 상가로 바뀐 요때부터 기산해서 해주겠다는 게 국세청 생각이에요. 유권 해석이에요. 특이하죠. 특이하죠. 그러면 내가 집을 이렇게 5채를 갖고 있다가 다 팔고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한 채 남았어. 이런 팔았어.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때는 어떻게 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죠. 아니 얘는 여기 있다 갖고 있다 주택으로 갖고 있다 주택으로 파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고 주택으로 갖고 있다 상가를 바꾼 사람은 어쩐다? 상가를 바꾼 날부터 해준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예, 이상해요. 예, 이상한데 어쨌든 현행 유권 해석상은 그렇게 되어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주택에 대한 단기세율이 문제예요. 주택. 1년 미만은 70%잖아요. 그 다음에 2년 미만 60%죠. 2년 이상 여기 이제 6%에서 45%로 누준위로 가는 거죠. 주택은 분양권은 70, 60 여기까지 60이죠. 분양권은 팔지 말라는 거예요. 분양권 상태에서 아예 팔지 말라는 거랑 똑같아.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주택은 부수토지까지 포함돼요. 부수토지까지 10배, 5배, 3배. 뭔 말인지 알죠? 도시적 밖에는 10배, 도시적 안에,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주상공지역은 3배죠. 주상공지역 밖은 5배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배율로 들어가는데 이 부수토지까지 포함해서 중과세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땅을 30년을 갖고 있는데 건축을 지었어. 주택을 지었어. 그래서 건물 자체가 1년 미만이면 건물만 단기 양도로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부수토지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면 주택을 단기 양도하면 왜 중과세를 해요? 투기 거래니까. 그렇죠? 근데 30년 갖고 있는 땅이 투기 거래인가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것도 이상해. 내가 나중에 이상한 것만 다 한번 설명해 볼게, 또. 이상한 것만 다 모아서 한번 설명해 볼게. 진짜 이건 막 이상해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분담금을 냈을 때, 분담금을 낸 사람들은 어떤 거죠? 권리가보다 분양가가 큰 사람들이죠. 그 중에 분담금을 낸 사람 중에서 건물 면적이 증가한 사람이 있고 토지 면적이 증가한 사람이 있어요. 건물 면적이 증가한 것은 상관이 없어. 근데 토지 면적이 증가한 사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에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충족을 해야 돼. 언제부터 기산해? 준공일부터 기산해. 준공일부터. 그러니까 이게 준공일부터 취득한 걸로 돼서 결과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하고 부수토지가 증가한 사람들은 그 매매 차익을 따질 때 분담금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 중 증가된 토지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분은 보유기한 계산을 준공일로부터 해서 1년 미만이면 단기 양도가 돼버려요. 큰일 나요. 자, 조합원 입주권 중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보유기한 계산을 종전주택 보유기간, 공사기간, 신축주택 보유기간 다 통산해 주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주택이 아닌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조합원 입주권을 중간에 취득한 거나 승계 취득한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취득일자가 언제부터 기산돼? 준공일부터 기산돼 버려. 큰일 나요. 큰일 나서 준공 떨어지고 1년 안에 팔아버리면 단기양도세율 걸려버려요. 큰일 나요. 비과세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 놓쳐버린다니까 여러분들. 승계 취득자도 당연하고 주택이 종전주택이 아닌 분들이 취득한 거 분담금을 납부하고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사람들 다 여기 해당된다. 기존 건물을 갖고 지어가지고 분양한 사람도 신축해서 양도한 사람도 똑같아요. 근데 모순이 발생했어. 모순이. 무슨 모순이 발생했어? 30년 땅에다가 건물 지었는데 1년 안에 팔았더니 70%를 적용했어. 단기세율을. 그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냐고요? 취득일부터 적용해야지 맞잖아. 그게 웃기는 거지. 30년 된 것을 갖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30년 인정해줘야 되잖아. 이거는. 세율은 단기로 가고 언밸런스가 나잖아 이게. 제 생각은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자산별 과세, 자산별 과세지 건물을 따라가서 비과세 받고 안 받고는 영향을 미치지만 양도 차익은 자산별 과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산별 30년이면은 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 자산별로 계산해 준 것이 맞잖아 이게. 왜 부수토지가 건물하고 따라가 버리냐고. 비과세나 중과세 때는 모르지만 좀 이상하죠. 예, 이상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것만 아시고 이상한 건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이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아예 무슨 소리야. 땅은 30년에 갖고 있었는데 왜 이것이 투기야. 그냥 생각해본다. 우리 세무사님도 그거를 세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유권에서 있는데 모르고 그냥 해가지고 실수한다니까 지금.
인정을 안 해버려가지고. 상식에서 어긋나니까. 이걸 모르면 상식에서 어긋나 버리잖아, 지금. 네, 상식 바뀌어. 부동산 매매업자는 이런 거예요. 주택 신축 판매업. 주택 신축 판매업. 요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타 건물 신축 판매업은 다 포함되죠. 판매업은 다 포함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 매매업이요. 말 그대로 매매업이에요. 사고 파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 얘기예요. 집을 새로 지어서 파는 사람들은 주택 신축 판매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요것은 큰 차이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예정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정신고를. 예정신고를 했으니까 왜 무슨 문제가 있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런데 공동사업자가 부동산 매매업을 해버리면은 공동사업자 개인별 한 사람씩 예정신고를 해줘요. 여러분들이 챙길 일은 아니지만은 세무사님 중에 놓치는 분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할 때 꼭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매매업자들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비교과세를 해야 돼. 비교과세. 비교과세는 부동산 매매업자와 비사업용 토지 두 가지 경우에 부동산 매매업자는 다주택 중과세가 적용되면 중과세가 적용받아야 되잖아요. 매매업자로 빠져버리면 그럼 매매업적으로 가버리면 중과세가 다 빠져버리지.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세하고 비교과세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유예 중이죠. 유예 중이니까 안 해도 되겠죠. 지금은 안 해요. 유예가 끝나면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곳이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비과세 중에서 세대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대 개념이 있고요. 주택 개념이 있고 부수토지 개념이 있고 비과세 요건이 있는데 비과세 요건은 뭐예요? 보유 요건, 거주 요건, 가액 요건 있죠. 예. 특례는 우리가 소득세법상에 9가지가 있고 조특법상에는 9가지가 아니라 한 20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특법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특례 중에서 여기 특례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일시적 1세대 주택은 통일됐으니까 쉬워졌죠, 이제. 예. 그런데 지금 장기 임대 주택하고 그다음에 상속 주택하고 그리고 상생 임대 주택하고 요게 지금 헷갈려. 요 세 가지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정리를 하고 요 세대 개념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단지 알 거는 위장 이혼하신 분이 의외로 많으신데 자, 위장 이혼에 살고 계신 분들이 상담하러 저한테 와요. 그러면 와서 상담하는 것은 이혼됐는데 나한테 온다는 건 뭐예요? 불안하니까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안한데 어떻게 따로따로 사셨어요? 그랬더니 한 집에 살았대. 세무공무원들이 알까요? 물어본다고. 알까 모를까? 표정만 봐도 알지. 예. 이장 이혼했는지 둘이 앉혀놓고 표정만 봐도 알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세요. 한번 생각해봐. 자, 위장 이혼했는지 안 했는지 세무공무원들이 딱 볼 때 첫 번째가 서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부터 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둘이 따로 안 살았으면 주민등록 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등록 또 신기한 데다 갖다 놨어. 아니 집이 두 채 있는 양반이 그리고 애들까지 세 채를 갖고 계신 분이 있대. 두 채가 20억 30억짜리예요. 애들도 집들이 다 괜찮은 집 갖고 있는데 사모님은 나무집 옥탑방에다 올려놨어. 그리고 남편분은 연립주택, 딸 소유 연립주택에다 올려놨는데 세입자하고 같이 들어가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가족들이 전체가 7채의 집이 있는데 가 있는 주소지가 지금 남편과 아내가 거기다 갖다 놨어. 실제 거기 살겠냐고요? 안 살잖아요. 그럼 신용카드 조회를 다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한 장 조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여기서 배달을 시켜 먹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배달시키면 내가 갖고 가면 어디로 배달됐는지 장소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하면 전화 통화 기록이 다 나와요. 어느 중개지에서 나왔는지. 그럼 부부간에 통화를 안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계속 통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일 때문에 통화했냐고. 자식 문제 때문에 통화했대. 자식 문제. 자식들 문제가 뭐 얼마나 많아. 다 컸는데 지금. 그러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위장이혼들이 많아요. 이건 걸려요. 두 번째, 위장 전입 걸려요. 위장 전입 걸린데 지금 무슨 얘기? 주민등록을 갖다 놨는데 금액이 큰 사람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때 실사를 다 나가요. 첫째,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요. 그리고 본인이 실제 거주인지 아는데 주민등록까지 다 갖다 놨으면 혹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배우자하고 자녀는 딴 데 갖다 놓고 본인만 갖다 놨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특이사항이니까 국세청에서는 당연히 체크를 하죠. 위장 이혼도 걸리지만 위장 전입도 걸리고 그 다음에 위장으로 세대 분리한 것. 위장으로 세대 분리한 것도 거의 다 걸려요. 금액 큰 것들 절대 하지 마시라고 이거. 하지 마시라고. 네 번째가 뭐였냐면은 위장 용도 변경. 주택으로 갖고 있다가 상가로 갔는데 다시 비과세 받으려고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놨어요. 요즘 용도 변경 현장 안 가보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냥 서면으로 다 해줍니다. 자, 용도 변경 했는데 주택으로 해놓고는
가서 살지도 않았어. 공실로 놔둬버려. 공실로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공요금이 안 나오죠. 공공요금 부과가 안 돼 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실제 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체크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4가지 절대 하지 마세요. 첫째, 위장이혼, 위장전입, 위장세대 분리, 위장용도 변경은 하지 마라. 하려면 실제대로 해야 돼요. 아들 분리해서 내보내려면 어느 놈 얻어서 보내치라고. 돈 얼마 안 들잖아요. 월세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이혼을 했으면 절대 같은 집에 살지 말고 필요하면 밖에서 만나. 밖에서. 필요할 때면 밖에서 만나고. 완전하게 따로따로 살아야 돼요. 제가 그분 오셔갖고 다시 주민등록을 실제 지방 가서 그거 갖다 놓고 그거 가서 낚시를 하더라도 오히려 직장 그만두고 그게 세금이 하나가 지금 6억씩 차이 나거든요. 2년 동안 6억을 어떻게 벌었어요? 실제로 그거 가서 쓰고 거기서 실제로 살고 부인은 딸 집에다 가서 실제 살만한 데가 살고 따로따로 분리를 아예 시키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2년이라도 해놔야지 뭔 얘기가 되죠. 그 전까지는 사이좋게 살았다 하더라도 나는 실제로 따로따로 살았다고 하면 입증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사실혼 관계는 부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부부 아니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 결혼하고 혼인신고 안 하면 부부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별거하는 거 법률 때문에 동일세대입니다. 부부는 독립세대이기 때문에 별거를 하고 있으면 나한테 나가서 30년 전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것도 동일세대예요. 법이 너무 가혹해요. 30년 동안 연락 안 됐으면 남남보다 더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거는 동일세대입니다. 그래서 부부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 중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바대로 경제적 독립제면은 한 주소지에 있어도 세대를 달리 봐줄 수는 있어요. 이거는 세무사님들이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 방법으로 써먹는 거지, 현재 한 집에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 우리도 다 세대 분리 해놓고 팔으라고 그러지 괜찮다 이런 표현은 안 씁니다. 그래서 경제적 독립제라 하더라도 동일세대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주택 여부 중에서, 주택 중에서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오피스텔이라고 그랬잖아요. 오피스텔 중에서 지금도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일반 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그냥 넘어간다고 넘기는 분들이 있는데 안 돼요. 금액 큰 것들 다 현저하게 나갑니다. 현저하게 나가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반 과세로 부가세 신고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용도로 쓰면 주택이니까 오피스텔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말썽 많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다가구 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다가구 주택. 다가구 요건 충족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3계층 이하, 19세대 이하, 그 다음에 6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이게 실체적 진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이게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되는데 최근에 트렌드가 뭐냐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옥탑이 문제예요. 옥탑. 원래는 옥탑은 8분의 1 이하로 해야 되는데 요걸 위반했어. 그래서 8분의 1 이상으로 초과돼서 문제가 삼아졌던 것이 국세청에서 최초로 문제가 됐던 건데, 그 이후에 요게 이제 옥탑방으로 썼단 말이에요. 옥탑방. 옥탑방으로 쓰면서 요게 이제 문제는 여기 안에 취사시설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갖춰가지고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되는 옥탑방은 층수에 들어갔어. 자, 여기까지는 또 이해를 하겠어요? 여기는 8분의 1 이하라 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요거는 8분의 1 이하라 하더라도 그래. 근데 문제는 옥탑방을 취사와 화장실 갖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주거로 본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얘들 공부방으로 썼어요. 우리 주거용 창고로 썼어. 자, 요 상황까지도 주거용으로 본다는 게 최근에 판례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옥탑만 쓰는 게 아니라 3층에 있는 주인 세대 또는 3층 거주자가 옥탑을 같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만 주거로 쓸게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밑에서 주거와 쓸 수 있는 취사시설과 화장실 다 갖추고 그 위에 거는 일부러 사용한다면 이것도 주거용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거는 옥탑방 폐쇄를 해야 됩니다. 폐쇄를 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근데 문제는 내가 여기서 알았어. 여기서 요거 이제 위반할 때는 공동주택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을 원위치시켰어. 원위치시켜서 시설을 다 불법을 제거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단독주택으로 보는 거잖아요. 국세청 입장은 비과세를 적용할 때 2년 보유요건을 취득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산하냐, 여기서부터 기산하냐 이 문제예요. 국세청은 어쩐다고? 여기서부터 기산해, 여기서부터. 2년을 완전히 갖춘 상태부터 2년을 따져 들어가겠다는 게 국세청 생각이고, 최근에 법원에서 나온 판례를 보면은 법원에서는 아니, 지금 양도 시점에서 1주택이면 됐지, 이것이 계속 1주택을 갖고 있으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계산해라. 이게 법원의 판단이에요.
제 생각도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1세대 1주택 따지면 자 보세요. 그러면 셋째 갖고 있다가 팔았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따져가지고 보유기간 재기산하는 것처럼 안 하잖아요. 이때 어떻게 돼요? 취득금부터 따지잖아요. 첫째 갖고 있다가 팔 때도 한 채만 갖고 있는 기간에 양도 시점에서 한 채면 취득금부터 기산해 주는 것이지 요거라고 다르게 보는 거냐 이 말이에요. 법원의 판단이 더 맞을 것 같죠. 그래서 국세청 유권에서 현재 안 바뀌어 있지만 법원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현재 양도일 현재만 어떤 사람은 계약을 하고서 알아서 계약을 하고서 세무사님한테 갔더니 그거 불법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서 변경을 했더니 안 바꿔주는 거예요. 세입자가.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어. 그래갖고 쫓아내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다 원위치 시켰어. 계약해놓고. 그렇게 잔금일 현재는 정상화 됐죠. 그때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아니다. 계약일 현재 너 아니었지 않냐. 그래갖고 또 걸었다. 대전제가 뭐예요? 양도일 현재로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로 판단한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요거는 1주택으로 보유기간을 충족하라는 뜻이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이 넘었으면 된다. 문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예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표 2죠. 표 2가 확실하죠. 8%짜리. 그럼 8%짜리 적용할 때 여기서부터 적용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으로 보유한 기간만 갖고 따져줘야지 중간에 용도가 바뀐 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상가로 쓰다가 주택으로 바뀌었는데 주택으로 바뀐 요것만 표 2로 가야지 상가 때까지는 못 가잖아요. 그것처럼 보유기간 중에까지 다 이거는 고려해서 판단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공동주택으로 보는 이 기간은 표 2로 못 간다. 8%짜리 못 간다. 얼마짜리가? 2%짜리만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짜리 적용한 것과 용도 변경을 해서 적법하게 한 거에서 표 2로 가는 것 중 큰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큰 금액으로. 여기 보유기간이 예를 들어서 한 10년이었어. 곱하기 2%씩 해서 20%. 근데 내가 1세대 1주택으로 계산했더니 요게 8%씩 계산해. 3년 됐어. 그러면 얼마 돼? 38, 24가 되죠? 24%. 그럼 요게 더 크잖아요. 요걸로 선택해서 가라는 거예요. 예, 선택해서. 둘 중에 큰 걸로 갈 수는 있다. 또 한 가지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일괄해서 매매를 해야 돼. 일괄해서 양도를 해야 돼.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해 볼까요? 다가구 주택이 부담부 증여를 해. 부담부 증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일부 증여, 일부 매매가 되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일괄해서 양도를 해야 되는데 일부 증여하고 일부 매매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독으로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공동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괄해서 양도하는 것은 지분으로 나누지 말라는 뜻이지 증여와 상속과 매매가 섞인다고 이것을 일괄 매매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너무 그렇죠. 국세청 너무 그렇다는 것을 알았는지 요 유권에서 폐지를 했어. 없앴어. 괜찮아. 근데 이제 일괄해서 양도하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매수자가 다수야. 옛날에는 요것도 안 해줬어요. 지금은 동시에 매수를 했을 때는 상관없어요. 동시에 6사람이 6가구를 각각 샀다 하더라도 동시에 매수를 했으면 파는 사람이 일괄해서 팔았잖아요. 매수자는 지분으로 취득했죠. 그 다음에 공유를 분할하든 말든 알 바 아니에요. 매도자는 한꺼번에 팔았으면 일괄 양도예요. 매수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A와 B가 소유하고 있는데 A는 팔았어. B는 안 팔았어. 여기는 팔았고 안 팔았어. 요게 문제예요. 일괄이 되냐 안 되냐 문제. 요게 이제 문제인데 유권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동일 세대가 아니면 한 사람당 각각 팔아도 괜찮다. 같이 공동 투자를 했는데 내 거는 팔고 다음 건 안 판단 말이죠. 또는 A가 B 거를 살 수도 있잖아요. B가 A 거 A한테 살 수 있죠. 예, 그거는 내 것만 개별적으로 일괄로 팔았으면 되는 것이지 두 사람 다 동시 팔 필요는 없다. 자, 문제는 동일 세대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동일 세대일 때는 동시에 팔으라는 거예요. 동일 세대도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남편은 팔고 싶대 아내는 안 팔 수도 있잖아요. 형은 파는데 동생은 안 팔 수도 있어. 이 유권에서 좀 이상해요. 동일 세대든 아니든 인별로만 다 일괄 팔면 봐주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제기해 보죠. 그러면 동일 세대의 원인데 형하고 동생하고 상속받았어요. 동생이 동생 거를 형이 사갔어. 동일 세대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하고 받았어. 아버지 거를. 아들 거를 어머니가 사갔어. 동일 세대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논리가.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중개할 일은 없겠지만 동시에 팔으라고 하니까 다 팔으라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요것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인지를 하고 거래하실 때 지분으로 양도할 때는 이게 동일 세대인지 아닌지 따져보셔야 돼요. 만약에 세대 분리 요건이 되면 세대를 분리해서 팔아야 돼. 그러니까 형하고 동생하고 한 집에 살지 말고 따로 나와서 살아야지 그러면. 그렇죠? 지분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지분 매매는 안 된다니까. 제 생각은 나누어서 지분을 못 팔자는 뜻인데 여기는 한 사람 지분을 다 파는 것도 안 된다 하니까 좀 이것도 이상해요. 이상한 거는 여러분 조심해야 돼. 아까 그 옥탑 얘기하실 때 거기에 취사랑 그 화장실 이 같이 있을 경우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거예요? 원래는 그게 주택으로 쓰는 공간으로 주택을 써야 되니까 방으로만 쓰면 안 되고 취사시설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있어서 독립적으로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상태까지만을 우리는 의미한다고 받아들였는데 판례에서는 아까 얘기했잖아. 3층이 화장실이 있고 취사시설이 있어. 4층 공부방이 애들 공부방. 이렇게 썼어도 주택이라는 거야 지금. 이게 밑에 층하고 결합돼서 쓰면 이게 주택으로 봐버리는 거고 또 이거를 그 내부 계단으로 복층으로 만들어서 한 층으로 봐달라 했더니 또 한 층으로 안 봐준대 그것도. 안 된대. 다가구 주택 정말 머리 아파요.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다가구 주택 하나만 해도 큰일이에요 큰일. 무허가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아냐면 우리가 항공차량 사진 보면 알잖아요. 그게 다 면적이 나옵니다. 축적이 나와서.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알게 된 이유는 세입자가 옥탑방에다 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호수가 옥탑으로 나와본단 말이에요. 그게 주민등록 전입일자가.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놨잖아요. 거기서 주민등록 가지고 체크가 돼요. 근데 주인이 직접 썼다든지 이거는 사용이 흔적이 안 나오거든요. 이걸 헐어버린다든지 매수자가 그때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매수를 해가지고 그걸 안 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대로 종전 그대로를 매수자가 써서 그대로 써버리면은 옛날 흔적이 그대로 남아버리니까 매수자가 새로 와서 새로 시설을 했으면 달라지는데 원래 있던 걸 그대로 사용했으면 그거를 전소유자도 그대로 썼다고 본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멸시를 해버리거나 매수자가 용도 변경을 해버리면 좋지만은 안 하면 현장 확인해서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옥탑방은 여러분들이 너무 막 내가 안다고 괜찮다 이런 말을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입안 건물 있으면 일단은 세무사님한테 상담 받으라고 해서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겸용주택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참고로 그냥 단순하게 1층, 2층 여기 상가고 2층 상가예요. 주택이고 근데 요걸 합해가지고 12억이 초과되면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라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팔았더니 여기에 12억 5천에 팔았어. 그러면 12억 5천에 팔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택만 비과세가 되고 상가는 세금이 나와버리죠. 그러면 차라리 11억 9천에 팔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가 주택으로 되잖아요. 여기는 차라리 손해나고 파는 게 나아요. 이렇게 덜 받고요. 이건 아시겠죠? 근데 이걸 20억에 팔았어. 20억에 팔면서 여러분이 계약서에다 구분기재를 안 해버리면 안분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요? 면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준시가로 들어가요. 기준시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주택은 뭘로 들어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죠. 개별주택 가격으로 가고 여기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그렇죠?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건물 기준시가로 가잖아요. 근데 요렇게 계산한 금액이 요 금액보다 더 크다고요. 이게 주택을 더 낮게 잡아놨다고 이게 구청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을 절세해 준다는 이유로 이걸 개별주택 가격을 더 낮게 잡아놨는데 1세대 1대 우리가 비과세 받는 데서는 손해가 나죠. 손해가 나버려. 그래서 자 기준시가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세무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어서 55% 나오고 요게 45% 나오면 30% 룰이 있잖아요. 30%를 더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절하지 말고 세무사님이 조절을 해서 요거를 예를 들어서 58% 가고 요거를 42% 가도 30% 룰을 안 벗어나면 주택을 더 많이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엄밀한 의미에서는 똑같은 금액으로 거래를 해야 맞죠. 그러나 우리가 가액을 주택분을 더 많이 줬다 하더라도 30%의 룰만 어김이 없으면 주택금을 더 갈 수가 있으니까 구분해서 기재를 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겸용주택은 계약서 하나로 전체 가액을 잡지 말고 주택 부분 얼마, 기타 주택 외 부분 얼마 해서 구분해서 기재를 하고 자 문제는 상가가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상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에요. 과세 대상인 것은 항상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하시고 나중에 이것이 포괄 양도 양수에 해당이 되면 나중에 생겨서 안 끊어도 되죠. 포괄 양도 양수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고 세무사님들 보고 판단하라고 그러고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무조건 약정을 해놓고 봐요. 그래야 매도자가 피해를 안 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거주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조정 대상 지역 전 계약 체결했는데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에 취득을 했을 때 이때 이제 무주택자면 거주 요건이 필요 없잖아요. 이때 무주택자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따져. 눈에 보이는 주택은 모두 주택. 재해가 없어요. 특례가 없다고 여기. 상속주택 특례, 동거봉 합과 특례, 조세 특례, 감면 대상 주택은 배제시키고 이런 거 없어. 눈에 보이는 것은 주택,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요. 우리가 비과세를 판정할 때는 뭐예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들어가죠. 주택수에. 여기서는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자냐 아니냐 이것 갖고 따져.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주택, 안 보이면 아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과세나 중과세를 규정을 적용할 때는 주택수에는 들어가죠.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무주택자에는 그거는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받은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는 주택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지어진 집이 아니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임대주택, 그거는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을 판정할 때에 주택에서 빼준다는 규정이지 여기서는 뭐예요? 눈에 보이니까 주택. 아주 간단하죠? 예,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무주택자라는 표현이 그렇다. 그리고 여기서 거주 요건을 똑같이 거주한 걸로 봐주는 재규정이 있죠? 그게 뭐냐면 민특법상 예, 임대주택. 민특법상 임대주택인데 여기에 구청하고 세무서하고 등록을 해가지고 4년짜리든 8년짜리든 등록을 했어요. 여기서 민특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구청과 세무서에 신고를 한 다음에 4년, 8년 임대 등록이 되어 있는 주택은 언제 것까지예요?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이전 등록부에 대한 것은 2년 이상 거주한 걸로 간주를 해줘요. 2년 이상 거주한 걸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건은 주택 가액, 주택 면적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장기 임대주택에서는 주택 가액 6억 이하짜리고 조특법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고 막 다 제한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제한이 없어. 예. 지금 상승임대나 똑같은 거예요. 상승임대나 똑같은데 더 여기는 구청하고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의무기간이 4년, 8년의 것을 다 상관없다. 단기든 장기든 상관이 없는데 더 좋은 거는 자동말소가 됐든 자진말소가 됐든 세제 혜택을 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요거 놓치는 거 많아요. 요게. 그거는 가액 기준, 면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 최고로 이거는 예. 모든 것을 다 해당이 되고 자동말소, 자진말소 상관이 없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들어간 거 좀 이따 보니까 알겠지만 상생임대주택. 상생임대주택에 해당이 되면 거주요건 이것도 2년을 면제 대상이 되죠. 생각보다 상생임대가 쓸모가 많은데 우리 중개사님들도 놓치고 세무사님들도 놓쳐요. 이거를. 실무에서 딱 오면은 이게 생각이 안 나나 봐. 이게 항상 상생임대는 여러분이 거주요건 딱 나오면 상생임대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장기임대주택이 있는지 상생임대 있는지 그걸 해지할 수 있는 거를 확인하셔서 요게 있으면 요것이 해지가 되니까 예, 요건 필요 없고 굉장히 세제 혜택이 큰 겁니다. 요거를 꼭 보시고 질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거주 요건 중에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하면 어떡합니까? 일부 거주는 요게 이제 국세청에서는 거주 요건을 따질 때 일시적 퇴거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학업이나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 외에는 전 가족이 거주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요건을 주고 있죠. 그래서 원래 국세청에서는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살지 않았으면 거주를 안 했다고 봤던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는 뭐라 그런가요? 아니, 지금 우리가 부부간에도 못 살기만 해도 수만 가지인데 어째 그런 것까지 다 따지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얘들이 같이 못 살고 다른 데 가서 살 이유가 많잖아요. 학교 폭력 때문에 부모님 못 살고 다른 데 가서 사는 사람 많잖아요. 애들까지도. 근데 그걸 갖다 어떻게 다 정식 취합도 아니야. 가족에서 홈스쿨 하고 있단 말이야. 홈스쿨을. 그런 조건들을 다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법원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세대원 중 한 사람만 살아도 거주요건 충족한 걸로 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만 살아도 한다. 지금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세입자가 있고 소유자가 같이 사는 케이스가 나와요. 어떤 때 이렇게 나오죠? 세입자가 있는데 본인도 거주를 한꺼번에 살았다, 한 집에. 어떤 경우예요? 외국에 사는데 내가 들어가 살 수 있어? 한 방에 살 수 있어? 실제 그렇게 산다니까 그러네. 남자, 여자가 한 집에 살아, 한 방에. 어떤 경우예요? 혼인신고를 안 하고 부부가 살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아내가 전세로 들어와. 남편은 소유를 하고 전세를 아내한테 주는 형태를 취했어요. 그리고 한 집에 살더라니까. 나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전세 사는 집에 여자랑 한 집에 산다고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부부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혼인신고를 안 한대요. 좀 이상해. 하여튼 이상해. 추세가 그래. 누가 혼인을 하겠어요? 누가 애 낳으려고 그러겠어? 그런 부부들은 좀 대출 좀 더 많이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 능력이 되면. 내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 한 집에 살아요. 그래 진짜 사니까 진짜 산다고 그러더라니까. 그럼 무슨 한 집에 사냐? 내가 결혼했다는 생각 전혀 못했어 우리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 집에 이렇게 막 살아도 되나? 그랬더니 혼인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는데 예 전세 살고 남편 집에 아내가 전세 들어 살아. 이상하죠? 근데 그건 합법적이라는데요? 이 주택이라는 개념 중에는 여기에 입주권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을 갖은 경우를 포함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1주택 갖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주택 갖고 있는 상태에서 1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입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1입주권을 갖고 있는데 플러스 1입주권인 경우, 이 네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네 가지 케이스. 1세대 1주택, 요거는 155조 1항에서 나오는 규정이잖아요. 요거는 156조 2 사망 사항이에요. 1입주권 1특례는 89조 1항 4호에서 나오는 비과세 특례예요. 요거는 유권해석에 유권해석으로 하나만 해대. 하나만 한 가지만 적용이 가능해요. 한 가지만. 요거는 다 아는 거잖아요. 요거는 자 지금 저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 상황은 취득할 당시의 상황이에요. 취득할 당시에 그 이후에 바뀌어버릴 수 있죠. 1세대 1주택으로 샀는데 요거 뒤에 1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렇죠? 바뀌어볼 수 있죠. 또는 1주택 하는데 요 1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볼 수도 있죠. 자 모든 거는 샀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샀을 때를 1주택 플러스 1입주권인데 요게 주택으로 바뀌었어. 주택으로 바뀌었어도 뭐라고? 1부터 플러스 1입주권으로 봐서 3년 안에 팔았으면 사후관리 없이 비과세, 3년이 지나면 실수요건으로 가는 거죠. 다시 준공일로부터 3년 안에 이사 가서 1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안에 양도하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1입주권인데 플러스 1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3년 안에만 입주권을 매각했으면 되는 거예요. 요 케이스가 특이하죠. 1입주권 플러스 1입주권은 원래는 안 돼요. 근데 1입주권이 요 앞에 입주권이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다 충족을 했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데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입주권으로. 주택인 상태에서 입주권을 샀으면 됐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요 케이스잖아요. 근데 1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린 상태에서 입주권을 샀으면 여기 형평상 여기나 똑같이 봐줘야 되죠. 그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는 안 되는 거죠. 승계 취득해서 입주권을 또 사면 그건 안 봐주는 거고 원조합원이 주택으로 갖고 있었으면은 입주권을 사서 이런 케이스를 만들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게 관처가 나가지고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거는 주택이나 똑같은 케이스로 봐주는 거예요. 이것만 원조합원일 때만. 요 케이스가 다 마찬가지로 처음 취득했을 때를 기준으로 각각 가는 거예요. 각각 가는 걸로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갖췄는데 팔면서 동시 취득을 했어. A, B를 갖고 있다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인데 내가 집을 양도를 하는데 그날 동시 취득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항상 납세자 유리하게 해줘서요. 팔고 산 걸로 본다. 비과세를 먼저 해주고 새로운 취득한 걸로 다시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A, B 두 개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했어. 그러면 하나는 과세고 하나는 비과세예요. 우리가 1+1하고 똑같아요. 입주권을 1+1 받으면 우리가 그거를 따로따로 처분 못하죠. 준공 떨어지면 이종구실까지 처분을 못하는데 준공 떨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팔면은 두 개 동시에 팔아야 돼요. 1+1을 팔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둘 중에 하나는 비과세가 되는데 비과세를 어떤 걸 해주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납세자가 선택한 걸 해주는 거예요. 내가 유리한 거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상속주택 한번 볼까요? 155조 2항 규정하고요. 공동상속주택. 요게 155조 3항. 그 다음에 농어촌주택 있어요. 농어촌주택의 상속주택이 나와요. 여기에 155조 7항에 나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에도 상속주택이 나와요. 근데 유예기간이니까 그거는 앞으로 안 쓸 것 같아. 국민의힘 정부 시절에는 내년 2025년 5월 9일 끝나도 연장될 것 같아요. 그거는 조정대상 지역도 지금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연장할 것 같으니까 그거는 다주택자 중과세 좀 빼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일반주택 취득 순서예요.
일반 주택 취득 순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집을 한 채 가진 상태에서 상속을 받아야 되느냐,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아도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속주택은 여기 155조 2항에서 말하는 이 상속주택은 일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상속으로 인해서 두 채가 돼야 돼. 순서가 내가 먼저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일반 주택 취득 순서는 적용받는 거예요. 선취득을 해야 돼. 선취득. 예, 선취득을 해야 된다. 선취득. 근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는 어쩐다? 여기는 선취득 조건이 없어요. 적용이 안 돼요. 상속을 받고 취득하든 원래 갖고 있던 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 농어촌 주택도 마찬가지로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두 번째가 동일세대 여부예요. 동일세대 여부인데 동일세대한테는 적용을 안 합니다. 상속주택을.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논리적으로. 어머니도 한 채 갖고 있고 아버지도 한 채 갖고 있어. 2주택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상속을 받았어. 처음부터 2주택자니까 하나는 과세를 받았어야 되잖아. 그럼 상속주택 특례를 줘버리면 아버지 걸 상속받았다가 어머니 걸 비과세해주고 아버지 거는 또 동일세대니까 보유뭐 거주가 통산돼서 또 돼버리잖아요. 바로 팔아도. 둘 다 돼버리니까 혜택이 주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세대의 경우는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을 안 해주는 건데 여기는 상속주택 여기서는 동일세대는 적용이 안 되도록 동일세대 배제 규정이 적용돼요. 동일세대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말은 적용이에요. 적용. 예. 여기는 동일세대 배제 규정이 적용 안 된다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데 국세청은 된다고 해서 그래요. 조세심판원은 적용 안 된다고 해서 그래요. 조세심판원 논리가 더 맞아요. 왜? 법에서 쭉 문항을 따라가 보면 155조 2항에서도 동일세대는 제외한다 해놓고 사망과 칠항을 준용해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망과 칠항도 2항을 따라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공동상속주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수지분권자에다가 지분이 큰 사람이 있어요. 지분이 큰 사람. 공동상속주택은 누구 걸로 봐요? 지분 큰 사람 걸로 보는 거예요. 지분 큰 사람은 이 사람은 어디로 가서 적용받냐면 155조 2항 가서 적용받거든요. 좀 어렵나요?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하고 자녀 4명이 공동상속을 5명이 받았어. 근데 어머니가 지분이 가장 커서 어머니 지분으로 취급을 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받았다는 거잖아. 지분이 가장 큰 어머니 지분이라고 그랬죠. 어머니는 어디로 적용한다고? 155조 2항을 따라간다니까. 그러면 여기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일반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고 동일세대는 안 돼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동일세대였잖아. 그렇게 적용 못 받는 거죠. 어머니는 등기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으면 어머니가 가장 지분을 많이 만들면 안 되죠. 장남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장남은 동일세대 아니죠. 그러니까 장남한테 지분을 더 줘버리고 어머니 지분을 줄여버린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지분이 소수지분자로 바뀌죠. 그럼 동일세대도 상관없잖아. 거기서 이게 이제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절세 이론이. 이런 강의는 내가 함부로 안 해주는데 기가 막히네.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종부세하고 취득세까지 다 같이 봐야 돼. 사실은. 또 뒤에가 종부세, 취득세, 다주택제, 중과세 기준까지 6가지를 봐야 다 보이는 거예요. 6가지를 다 볼 수 있는 세무사가 대한민국에 많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기는 있어. 있기는 있어. 있기는 있다니까. 뭘 없어. 예. 그래서 그 말이에요. 이게 지분이 가장 큰 어머니는 여기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소수지분권자 아들들은, 이건 뭐라고요? 일반주택 시기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동일세 여부도 안 따진다는 거잖아요. 소수지분권자는. 어머니는 안 따져준다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선순위 상속주택, 선순위 상속주택은 뭐냐면 두 채를 남겼으면 그 중에 하나만 해준다는 거니까 그 하나만 해주는 기준이 보유기간이 가장 긴 것, 그 다음에 거주기간이 긴 것,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하는 것, 기준시가가 큰 것, 이 4개 순서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만 선순위 상속주택에 적용받느냐? 여기는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여기도 적용받는 거예요. 여기 없었는데 적용을 받아요. 여기는 적용 안 받아요. 여기는 동일세대 적용받아요. 여기는 유일하게 농어촌 주택도 동일세대를 적용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 5년 이상 거주해야 돼. 거주 요건이 있어. 이것만 거주 요건이 특별하게 있어요. 다른 것은 거주 요건이 없어요. 거주 요건이 없어요. 조금 더 어려운 얘기. 자, 그러면 아버지가 상속주택을 2채를 남겼어. 2채를. 하나는 어머니가 받아가고 하나는 공동상속으로 형제간들이 받아갔어. 그랬을 때 선순위 상속주택을 요거를 155조 2항 선순위와 공동상속주택의 선순위를 따로따로 적용할 수 있느냐, 유일하게 하나만 해줘야 되냐, 이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둘 중에 하나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법에다가 뭐라고? 여기 법에다가 이거를 남기라는 거예요.
법에다가 두 개는 안 된다고 선순위로 둘 중에도 안 된다고 법에 규정을 남겼어야 된다는 거지. 그 말이 법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쩐다? 법원에서는 둘 다 각각 했으면 선순위 상속주택 하나씩 판정한다는 거예요. 즉 공동 상속주택이 두 개 있으면 이것도 하나 해주고 이것도 하나 가두고 단독 상속을 받은 것이 두 개라면 하나만 해주고 그래서 선순위 상속주택은 두 개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법원의 생각이 맞아요. 항상 법의 규정이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으면 우리가 중복적인 배제라든지 요걸 둬야 되거든요. 근데 국세청에서 이거를 놓친 것 같아. 근데 법원에서 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건 수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요렇게 따로따로 갖고 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 또 한 사람 있다고? 한 사람밖에 없다고? 아이, 그건 교만이야. 교만이야. 근데 그걸 판례까지 하고 연구한 사람은 많지는 않아. 요놈 따라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따라가? 응? 그 다음에 이제 소수지분권자 종부세도 있잖아요.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여기 요건에 충족한 걸로, 요거요, 요건이요. 요건에 충족하면서 5년 이내 팔면은 중과세를 안 받아. 이 요건을 위반해버리면 중과세 된다는 뜻이에요. 즉, 동일 세대이거나 일반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상속을 나중에 받은 주택이 아니고, 선순위 주택이 아니고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거를 상속받아서 5년 안에 팔면은 중과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게 종부세에서는 상속받은 것 선순위 아무것도 안 따져. 이거 안 따지고, 그 다음에 동일 세대 안 따지고, 취득시기 안 따져요. 5년 안에 거는 무조건 종부세, 중과세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와 6억 중 둘 중에 적용 미달된 거. 40% 이하이거나 6억 이하면 계속 빼주는 거예요. 계속 빼줘. 그래서 어쩌라고? 지분을 나눌 때는 39%씩 가져가는 거예요. 40%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종부세 걸리는 거예요. 엔드 걸리니까. 안 그러면 6억 이하로 내려가든지 40% 넘어가면은 지분을 조절해 줘야 돼요. 이게 다 연결된다니까. 그게 상속을 누가 받아가야 될 것인지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이게. 취득세는 여기하고 똑같아요. 소수지분권자는 취득세는 빠지게 돼 있어요. 취득세는 5년 이내 거는 무조건 빠지고 취득세는 소수지분권자는 무조건 빠져. 또 이쪽으로 따라가, 이쪽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 또 그게 상속인 중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거냐 말 거냐 의사결정을 따라가야죠. 지금 현재 주택수 보유가 몇 개인지를 따라가야죠. 확인해야죠. 또 추가 취득이 있어서 내가 궁극적으로 몇 개가 될 건지도 판단해서 상속을 받고 지분을 조절해 줘야 돼. 요거를 6차 방지 형식으로 다 풀어내야지 완벽하게 푸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달라고? 돈 주고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상속 막 대충 받아갖고 협의하고 와버리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주택 한 채씩밖에 안 갖고 있잖아. 우리 어머니도 한 채씩밖에 없잖아. 우리 편해. 상관없어. 우리는 누가 받아가도 상관없어. 여러 채 가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살려면 새끼들 맥으로 사줘 버리든지. 동거번강 합가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제 조금 어려운 것이 뭐냐면 1+1이잖아요. 요게. 자, 최근에 이게 법 중에 이상한 것이 생겼는데요.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살면서 동거번강 합가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별거하는 상태에서 어머니만 모시면 동거번강 합가를 안 해줘요. 신기하네 정말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못 사는 이유가 30까지는 되잖아요. 30년 살다 보니까 보기 싫어서 따로 나가라든지 아버지가 헛된 짓을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내가 보기 싫게 나가라든지 뭐 경쟁 능력이 없으니까 나가라든지 뭐. 시골에서 산다는 양반도 있잖아요. 또 아버지는 좋아서 시골 가서 산다는 사람, 요양이 필요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한 집에 안 살면서 동거번강 합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인정 안 해주는 거 하나 조심하셔야 되고요. 1+1으로 합가를 했어. 플러스 하나를 일시적 1세대 주택을 또 추가로 살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1+1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합가할 수도 있고요. 1+1 아들하고 합가할 수도 있어요. 다만 1+1인 상태에서 1+1 요렇게 네 채 갖고 있고 합가는 안 돼. 이건 너무 심하죠. 그렇죠? 요거는 안 돼요. 자, 근데 두 주택을 갖고 있다 플러스 하나 했어. 그럼 세 채죠. 일시적 1세대 주택이 아니라. 자, 그래서 먼저 여기서 한 채를 팔았어. 그러면 이거는 과세죠. 과세가 되고 나면 여기는 다시 결과가 1+1이 되죠. 그러면 요거는 된다고요. 최근에 유권에서 나온 것 중에 이상한 것이 나왔어. 2+2를 이제 합가했어. 2+2로. 합가했어. 그러면 아까처럼 하나 팔았을 때 과세되고 하나 팔았을 때 과세됐어. 요건 과세, 요건 과세.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1+1이 남죠. 그때 팔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거는 합가 시점에서 따진다. 합가 시점에서.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 미쳐버린 자. 갑자기 태도 변화가 와버렸어요. 기획재정부에서.
그러면 일시적, 일시주택도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채를 갖고 있다가 또 한 채를 샀어. 그럼 두 채인 상태에서 플러스 1을 했어.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어야 되는데 2 플러스 1이 돼서 요놈 하나를 먼저 양도를 했어. 그럼 과세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1 플러스 1이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심판원에서 처음에는 국세청에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심판원에서 패소를 했거든요. 양도 시점에서 봐라. 취득 시점 보지 말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점 봐야 되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 1 플러스 1이면 비과세가 맞다 해서 유권에서 바뀌어가지고 두 채, 세 채 갖고 있다가 다 팔고 과세 받고 마지막 한 채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면 비과세를 해주거든요, 지금. 논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됐는데 지금 뭐라고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지금 2 플러스 2는 안 된다는 논리가 합가일 현재 한 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확대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 동거동 합가나 혼인 합가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달라진 유권에서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요거는 막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니까 제가 정리해 준 대로 정리를 하세요. 자, 정리하신 대로 이거를 장기 임대주택은 가액 기준이 있어요. 가액 기준. 가액 기준은 6억 원, 3억 원이죠. 예.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 된다. 언제? 임대 개시일. 임대 개시일은 구청 등록일, 세무서 사업자 등록일, 실제 임대 개시일 중 가장 늦은 날이에요. 세 날 중 가장 늦은 날이에요. 6억 원은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세 날 중 가장 늦은 날에 가액 기준이 6억 원 이하야 된다. 면적 기준은 매입은 없어요. 건설만 있어, 건설. 근데 우리는 건설까지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건설은 필요 없다. 의무 임대 기간이 요것이 이제 헷갈리게 돼 있어. 2020년 7월 10일까지는 5년이었어요. 2020년 7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는 8년이었어, 8년. 그리고 2020년 8월 18일부터는 10년으로 바뀌어요. 요거를 잘 기억을 하세요. 요거를 중간에 끼어 들어가요. 2020년 8월 18일부터는 단기 없어지고 장기 8년이 모두 10년으로 바뀌어버리죠. 8월 18일에 정식으로 바뀌고 2020년 7월 10일까지는 5년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장기 임대주택은 요건이 달라요. 2018년 4월 1일부터는 장기해야 된다고. 다주택의 중과세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에서 나오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장기 임대주택 요건이에요. 근데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규정에서 규정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 어떤 것만 차이가 있냐? 의무 임대 기간만 차이가 있어요. 근데 2020년도 7월 10일 이전까지 민특법은 4년짜리와 8년짜리가 있었고, 그러면 4년짜리 단기로 임대 등록한 사람은 5년을 어떻게 맞춰야 돼요? 5년을 1년 더 있어야 돼요. 이게 4년이 끝났다고 끝내버리면 안 되고 1년을 더 연장해서 있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5년을 채우라는 거예요. 자, 요게 기본 조건이고 그 다음 조건이 뭐예요? 등록 조건이에요. 등록은 구청과 세무서에 다 해야 돼. 세무서 해야 되고, 세 번째 조건이 뭐예요? 상한율 지켜야 돼요. 상한율을 지키는데 5% 상한율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이게 장기 임대주택의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거주주택 요건은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임대 중해야 돼. 임대 중해야 됩니다. 의무 임대 끝났다고 폐업을 해버리면 안 되고 계속 임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임대 중해야 됩니다. 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여야 돼. 그 다음에 뭐라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해준 거예요. 2년 이상 거주. 여기는 심플하죠. 대신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요것만. 근데 이 사이에 든 사람은 불과 며칠 사이니까 별로 없죠. 그렇죠? 7월 10일까지 5년 갖고 했고 이 기간 중에 등록한 사람 많지는 않아요. 8년짜리는. 그때는 자동으로 장기밖에 안 됐기 때문에 8년짜리 등록을 다 하셨어. 그리고 이제 지금 2020년부터 등록하신 8월 18일부터 등록한 사람은 당연히 10년짜리 등록을 했고 그냥 우리가 그걸 알고 있으라는 뜻이지.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말썽이 난 것이 뭐냐? 8월 18일 날 단기가 폐지돼 버리고 8년짜리 의무기간 사람들을 자진말소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재개발적 건축은 직권폐업시키고 직권말소 시켜버리고 그 뒤에는 등록을 안 시켜줘 버렸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보세요. 의무임대기간이 여기 5년이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5년. 지금 여기 뒤에 거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 문제는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자동말소, 자진말소, 직권말소라는 게 생겼다.
자, 문제는 전에 양도한 거. 여기서 양도가 이래죠. 원래는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충족하기 전에 양도를 하면 사후관리 대상이에요. 사후관리 대상은 뭐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5년을 채우냐. 아까 날짜별로 따졌죠. 5년, 8년, 10년을 따지는 거죠. 여기서 양도를 해버렸으면 당연히 그 이후에 거주주택 양도 시점에서 임대사업은 영위하고 있는 거죠. 양도하는 거주주택 2년만 충족했으면 되죠. 그 다음에 사후관리는 뭐예요? 5년 충족했는지 8년 충족했는지 10년 충족했는지만 따지면 되는데 여기서 자동말소, 자진말소, 직권말소가 돼버렸다고요. 자동말소는 8년, 4년, 8년 채우고 자동으로 말소된 걸 말하는 거고 자진말소는 의무기간 2분의 1 경과해서 본인이 스스로 자진말소 시킨 거고 직권말소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집이 멸실되고 없어져 버렸으니까 직권말소가 되는 케이스예요. 보신 것처럼 여기서 양도가 이루어졌으면 자동말소, 자진말소, 직권말소가 됐다 한다면 의무 임대기간을 안 지켰어도 상관없죠. 내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양도하는 사람들, 여기서. 그때는 5년 이내에 양도를 해라. 5년 이내. 5년 이내. 심플하죠? 자동말소, 자진말소, 직권말소. 근데 이건 직권말소는 예외예요. 요거는 5년 이내 양도 제외가 아니라 이거는 5년 이내 양도해도 과세. 좀 억울하죠? 재개발 재건축에서 멸실되고 있는데 내 임의로 한 것도 아닌데 직권말소 시켜놓고 그 뒤에 팔면은 그게 입주권으로 바뀌어 있겠죠. 관차가 났으니까 멸실됐으니까 그거는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말소가 안 되고 내가 그냥 계속 갔더니 여기 멸실되면서 직권말소가 되게 생겼어. 근데 8년짜리야. 아파트예요. 8년짜리는 내가 자진말소 시킬 수가 있죠. 미리서 자진말소 시킬 수 있잖아요. 직권말소 안 당하고 자진말소로 가면 돼요. 근데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자진말소가 안 되죠. 그거는 계속 가야 되니까 의무 8년이 적용 안 되잖아요. 예. 그건 안 되는데 아파트는 가능하다. 아파트는 8년에 말소가 되기 때문에 자진말소로 돌리면 직권말소가 아니고 자진말소로 간다. 그걸 운용하셔야 돼요. 운용. 예.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장기 임대주택 요건은 아까 뭐랬어 우리가? 가액 기준이 있었죠. 면적 기준은 없었죠.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의무 임대 기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5년이었다가 8년으로 바뀐 거는 2020년 7월 11일부터 17일 사이 2020년 8월 18일부터 10년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사이만 8년이 있었고 5년 10년이라고 하면 기억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5년 지금은 10년. 그 중간에 며칠 차이는 등록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렇지 5년과 10년짜리만 있다고 기억해도 되고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복잡하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지 마세요. 여기서 끝.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10년짜리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임대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돼요. 내가 자동 말소 시키고 지금 말소 시켜놓고 양도를 하면은 그거는 과세예요. 지금은. 근데 종전 규정에 따라서 자동 말소와 자진 말소 돼가지고 자진 말소까지 있는 것은 사전에 양도했으면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채우든 말든 채우지 않고 사후에 양도했으면 5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된다. 이 날짜를 적혀야 돼요. 근데 임대주택이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가 있어. 그러면 언제부터 적용해야 돼? 제일 앞에 거부터 적용해요.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은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거는 평생 한 번밖에 안 해줘요. 평생 한 번. 평생 한 번밖에 안 해줘. 옛날에는 거주주택을 여기서 임대주택이 하나, 둘, 셋, 넷 있으면 연원 비과세 해주고 또 연원 비과세 해주고 연원 또 비과세 해주고 다 해줬잖아요. 요거는 마지막 하나만 해준다. 마지막 하나만 해주는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게 문제. 요게 거주주택이고요. 요게 임대주택이에요. 나중에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임대주택을 팔 때 임대주택 비과세 범위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거주주택 팔고 발생한 양도차익 요것만 해주는 거예요. 요것만. 그러면 요거는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동시에 갖고 있는 발생한 보유기간에 발생한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요거는 비과세가 안 되고 요것만 된다. 요것만. 그래서 거주주택이 더 유리한지 임대주택이 유리한지 꼭 확인하고 파셔야 돼요. 만약에 임대주택이 장기보유 특보인데가 여기가 3억 5억이고 여기가 5억이고 거주주택 양도차익 요거는 3억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3억을 비과세 받으면 5억이 비과세가 배제돼 버리잖아요. 요것도 이상해. 또 이상한 거 또 나오죠. 이상하다니까. 물어봤어. 그럼 나는 거주주택 비과세 안 받고 임대주택 비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국세청에서 뭐라고 그래? 선택 권한이 없대잖아요. 강제로 비과세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받고 안 받고 내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는 지금 내 것 비과세 해줘가지고 뒤에 것 때문에 세금 나오는 거 비과세 해주려고 그러는데
요놈 비과세 받고 더 세금 걷어들이는 방식으로 나는 이거 볼 때마다 사기친 것 같은 느낌에 말이 안 되잖아요. 요놈 세금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더 혜택 큰 것이 뺏어가잖아요. 지금 세금 걷어가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거 책 쓰기 전에요. 요거 못 보고 요놈 거주주택 비과세면 100% 다 해준 줄 알았어. 난 지금 이상한 문장이 막 있어. 이런 거 이상한 문장이 있을수록 이상해. 막 자세히 읽어보니까 요놈을 처분하고 난 다음에 발생한 요놈만 해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거주주택 비과세를 안 받아야 돼. 어떻게 하면 안 받을 수 있어요? 오피스텔에 두 채 사라고 그랬잖아. 예, 전세 안고 두 채를 사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세 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만 사면 안 돼. 일시적 이주택이라 또 안 돼. 두 채 사야 돼. 두 채. 받아버렸어. 한매 축같아. 받아버렸어요. 공부하기 전에 몰랐어. 그러니까 안수남이를 빨리빨리 알았어야지. 안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 이거 지금 구청 등록을 취소시키라고 그랬죠. 5% 상한율을 더 6% 올려보라고 그랬죠. 위반하라고 그랬죠. 이거 법을 위반하면 돼요. 가장 좋은 것이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태료가 없잖아. 가태료가 없잖아. 나머지는 다 가태료가 있어요.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면은 가산세는 있는데 그건 약해요.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예. 어쨌든 법을 위반해서 앞에 걸 비과세를 억지로라도 받지 마라. 돈 있으면 제일 싼 거 오피스텔 두 채를 사버려라. 그게 제일 돈이 싸게 먹혀요. 안 그러면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없애라. 의무 임대 기간을 위반해도 가태료. 구청 등록 취소해도 가태료 또. 그렇죠? 5% 위반해도 가태료잖아요. 하여튼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기억을 꼭 하시고. 상생임대 혜택이 몇 가지였다고 했어요? 혜택이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가 뭐예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취득 시 거주 요건 요게 면제가 되고, 그리고 장특공제 표 2 가려면 그게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표 2가 거기서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방금 봤던 장기 임대주택 보유하고 거주주택 비과세 받으려는 거, 거주주택 비과세 받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요건은 아주 칸에 요건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직전 임대차 계약. 그 다음에 여기 상생임대예요. 상생임대. 상생임대인데 직전 임대는 1년 6개월 이상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생임대는 2년 하면 된다잖아요. 근데 이 상생임대 기간이 임대 기간이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인데 요걸 연장해 준다는 거잖아요. 예, 2026년까지 연장이 될 것 같아요. 예, 연장이 된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거는 요거는 가액 기준도 없고 면적 기준도 없고 주택 수도 상관없어요. 지금 상승임대 요건을 갖추면서 나중에 팔 게 한 채면 다 요건이 되는 거죠. 한 채면. 그러니까 다 갖춰놨다가 막판에 요것이 한 채만 해당돼도 요건이 해당되는 거니까 요게 2026년 10월 31일까지 된다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헷갈리는 것이 이제 취득 전에 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한 것들. 요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신규 분양 아파트 받았어. 잔금 내기 위해서 먼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버리면 내가 그놈 돈 받아가고 잔금을 치르면 어떻게 돼요? 취득 전 계약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서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내가 잔금 치른 다음에 계약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고 내가 팔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도 된다고 그랬죠. 예, 집주인이 먼저 팔았어. 산 사람이 그거를 새로 살았을 때는 팔고 세입자 들어오는 거니까 그거는 취득 후 임대차 계약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임대차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승계 취득하는 거, 증여받은 거, 상속받은 거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상생임대주택을 줬는데 이 사람 나가버려. 그럼 B한테 또 줘도 되고 B도 나갔어. C한테 계속 가. 요게 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만 지켰으면 돼요. 그 다음에 임대를 줬는데 또 전대를 줬어. 그것도 상관없어요. 임대를 계속 유지한 걸로 보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임대 주다가 살다가 또 임대 줘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예, 계속 임대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상하다 한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도움이 되셨어요? 네. 나중에 그 조합원 입주권 양도와 관련해서 세금 내신 분들 다 모여라 그러면 다 갖고 오세요. 예, 제가 한번 집단 소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